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705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사무처장으로 일하는 김원경입니다. 신문모니터 활동가 공시영입니다. 민정일입니다. 예, 정신없는 주말을 보냈습니다. 저희 민원연은 인턴을 시험을 토요일 날 봤고요. 그리고 저는 토요일 날 만나달라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토요일밖에 시간이 안 돼서 이제 만났거든요. 그런데 만나고 나서 할 일이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열심히 고민해서요. 그거를 좀 시행하려고 하는데 뭐 다 아는 내용입니다. 대전 MBC의 그 프리랜서 여성 아나운서라고 하면서 아나운서. 사실상 그분이 출연한 거의 모든 프로그램들을 거의 없애버리고 폐지하고 꼴랑 하나 남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그 사람이 잘 못해서가 아니고 그 사람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채용 성차별 진정을 했는데 그 진정을 한 걸로 이제 약간 밉보여서 괘씸죄 같은 그렇게 된 사안이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그분이 막 서울에 와서 1인 시위도 하고 그랬는데 아니 뭐 대전 민원연에서 열심히 좀 이제 대응을 하고 계셔가지고 뭐 어떻게 저떻게 되겠지 하고 약간 좀 무관심한 경향이 있습니다. 좀 반성을 하고요. 그 토요일 날 제가 이제 사람을 만나고 자료를 자세히 읽어보면서 굉장히 분노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또 민원연 정책위원회가 있었는데요. 정책위원회에서는 또 외주 제작사 관련돼서 지금 얼마나 갑질을 하고 있나 뭐 이런 사안을 또 논의했는데 참 이게 끝도 없다라는 생각은 드는 게요. 본인들은 KBS, MBC가 지금 너무 어렵다. 우리 지금 재정 악화 그리고 뭐 계속 마이너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지금 다 있는 사람도 잘라야 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어떻게 처우를 개선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사실상 그 과정에서 어찌됐든 방송사니까 방송을 만들어야 되는데 방송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외주계약서에게 본인들은 100원으로 만드는 거를 걔네한테 50원으로 만들려고 하면 그렇죠. 그거는 이제 대책이 없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진짜 그러려면 망해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는 상황인 거고 지금 이제 채용 성차별 이 문제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은 거의 전국의 MBC의 아나운서의 실태를 다 조사를 했는데 남자는 거의 90% 정규직, 여자는 거의 99% 비정규직. 신기하게 남자는 다 정규직으로 뽑아졌어. 같은 아나운서인데. 그런데 여자는 그렇게 다 계약직, 무기계약직, 프리랜서야. 그런데 물론 남자 중에 한두 명도 무기계약직이 있어요. 그러나 아무튼 명백하게 숫자상 말도 안 되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너무 순진하게 물어봤다니까요. 왜 이래요? 남자들이 공부 잘해요? 그랬는데 한마디로 여자는 늙으면 아나운서로서 뭐 결혼하고 애 낳고 그런 여태까지 사실 과거에 예전에는 MBC 같은데 MBC KBS에서도 사실 여자 아나운서들이 나이가 들면 결혼하고 퇴사하고 스리슬쩍 퇴사하는 분위기 그거를 이렇게 밀어붙이는 분위기가 있었고 그런 문화가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지금 여성은 비정규직으로 뽑고 나이 들면 퇴사하고 나이 들거나 결혼하면 퇴사하고 그 나이라는 것도 솔직히 말해서 정말 나이가 들었다는 것도 아니고 아주 젊지 않으면 수준으로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수치로 이렇게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내용들을 가지고 좀 더 민원연이 관심을 갖고 연대에도 좀 힘을 기울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주말이었습니다. 네, 아나운서들이 좀 그런 지금 상황에 몰려 있는 것 같아요. 네. 다른 방송국들도 보면은 죄다 프리랜서 아나운서를 쓴다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네. 뭐 YTN이라든지 연합뉴스TV라든지 뭐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요. 자, 일단은 근데 이제 우리가 프리랜서 아나운서 그러면 약간 잘 나가다가 프리랜서가 된 사람들 있잖아요. 뭐 전현무 같은 그런 사람을 생각하잖아. 근데 이거는 그런 사람하고 수준이 다르다는 그렇죠, 거예요.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야, 너희도 프리랜서 해. 프리랜서 하면 돈 잘 벌잖아. 이렇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진짜 아니 프리랜서 감 떨어지는 아나운서 소리 이름 하는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 몇 명 그러니까 없어요. 굉장히 그 사람들끼리는 또 굉장히 또 무한 경쟁하느라 힘들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미디어스크를 해보겠습니다. 고발뉴스 기사인데요. 제목이 진보 개혁 인사들은 MBN 출연 거부를 선언하라라는 것이었거든요. 지난 4일에 뉴스원이 보도한 김종은 의원 종편 주주명단 전수조사 방통위도 감사해야라는 그 보도 가운데 한 부분을 제가 좀 읽어볼게요. 국회 과방위 소속 김종은 의원과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등 언론단체들이 MBN, TV조선 채널A 등 전체 종합편성 채널에 대한 주주명부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종편 승인, 재승인을 해준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전면 감사도 실시해야 된다라고 촉구했다라고 이건 제가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 기사를 쓴 민동기 기자께서 나는 이거 보고 참 씁쓸했다. 왜냐하면 MBN은 이미 한겨레 등 언론 보도와 방통위 입장문을 통해서 2011년 종편 채널로 최초 승인을 받을 당시 자본군을 편법으로 충당하고 방통위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리고 또 금감위에서도 분식회계까지 한 혐의가 일정 부분 드러났다. 이 정도 혐의가 드러나면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시민단체와 함께 종편 출범 당시 주주 명부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검찰의 철저한 수사 촉구, 승인 당시 방통위 관계자들에 대한 엄중한 조사 등을 요구해야 한다라고 본인은 생각한다. 그리고 한겨레도 사설로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종편 주주명단 전수조사 기자회견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저도 이날 내가 왜 민중당 의원과 이걸 하지? 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당은 다 어디 왜 갔어요? 어디 갔어요? 내가 그랬는데 다 어디 갔어? 제가 그럼 이날 나오지 않은 민주당 의원님들한테 내가 일일이 다 전화를 할 수는 없고 미방위 의원들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중당 의원 말씀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서 잘 모아지지 않았다 이날. 다른 당들이 성사가 안 됐다라고 하셨는데요. 아하. 자, 여기 이 기사에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MBN은 물론 종편 관련 의혹에 대해 침묵 중입니다. 앞서 언급한 종편 주주명단 전수조사 기자회견에는 민중당 김종은 의원 외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께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오직 한 명, 김종은 민중당 의원밖에 없었습니다. 종편 문제점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던 그 많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건가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MBN을 비롯한 종편과 각을 세우면 손해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눈치를 보는 건지요. 아니면 MBN을 비롯해 현재 종편에 출연하고 있는 전 현직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입장 표명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건지요. 이유가 무엇이 됐든 분명한 것은 MBN과 관련한 의혹이 불거지고 TV조선 등 다른 종편으로 의혹이 확산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종편 문제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이라는 점입니다. 이래서야 MBN을 비롯한 종편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가능하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이유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세게 말했어요. MBN에 출연 중인 진보개혁 인사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MBN을 비롯해 이건 제가 아닙니다. 민동기 기자가 말했습니다. 아니 차장님. 전 이거보다 더 세게 말하고 싶죠. 네. 저는 MBN을 비롯해 TV조선과 채널A에 출연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그 기준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남에게 그걸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종편 출범 당시 민주당 의원들을 비롯해서 진보개혁 인사들이 종편 출연을 두고 논란이 제기된 적도 있지만 어느 순간 그 논란은 스르르르르 사라졌습니다. 맞아요. 처음에는 네. 안 나간다고 했었어요. 네. 민주당 의원이고 선언했어요. 우리는. 네. 그죠? 네. 시민사회단체도 다 같이 선언했고요.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JTBC가 너무 좋아지니까 저희한테 이거 어떡하지라고 하면서 문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그때 한 얘기는 공식적으로는 종편에 대해서 종편이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이제 방송법 자체가 불법 통과며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인정하지 않으므로 민원연이 공식적으로 출연 거부를 풀진 않는다. 그러나 내가 이 이슈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이슈를
박근혜 정권에서 예를 들어 세월호 관련된 인터뷰 하고 싶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이슈를 제대로 해주는 데가 JTBC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할 수 없이 그 이슈 때문에 JTBC에 나가는 것은 우리가 막 욕을 하진 않겠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애초에 가졌던 우리 그 제안은 그대로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정말 어떤 이슈에 따라서 JTBC를 인터뷰하기 시작한 게 이제 늘어났고 그래서 뭐 참여연대든 또 여성단체든 다 JTBC하고는 많이 인터뷰를 나갔죠. 했어요. 심지어 저도 JTBC랑 인터뷰를 하고 이렇게 우리가 상을 주면 자꾸 JTBC 텔레비전에 우리가 나가기도 하고 민원연에서 상 받았다 뭐 이런 거에 우리가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나름대로 마지노선은 JTBC였고요. 그 이외의 방송에 대해서는 여전히 당연히 그러니까 못 나간다. 거부 입장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동기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 기준과 다르긴 하지만 출연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2011년 종편 채널로 최초 승인을 받을 당시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하고 방통위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의혹을 받고 있고 분식회계까지 한 혐의가 일정 부분 드러난 MBN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출연 거부를 하는 게 온당한 태도라고 봅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진보개혁 인사들이 MBN에 출연해 차명 자본금으로 납입 자본군을 채우고 분식회계까지 한 의혹이 제기된 MBN 문제를 지적할 수 있겠느냐. 그게 가능하다면 출연에 문제가 없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는 문제 아니냐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 MBN에 출연하시는 뭐 진보개혁 인사들 중에 진짜 MBN 가가지고 MBN 이거 문제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뭐 얘기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방송이 잘 나갈런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일단은 저는 엄청난 그 반박의 의견들이 나오겠죠. 한 번 허가해줬으면 땡이지, 재승인해줬으면 땡이지, 이제 와서 뭔 소리야, 뭐 이런 얘기를 또 MBN의 입장이 있잖아요. 뭐 그런 입장이 반박 의견이 막 나오겠죠. 저는 민동기 기자가 한 이 문제 의식은 적절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기본적으로 저는 출연 거부보다 더 심각한 건 민주당이 아무 말도 안 하는 이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민주당이 한마디 안 할 수가 있죠? 네. 아니 근데 민주당에는 언론 개혁에 관해 가지고 뭐 얘기는 하잖아요. 근데 이제 종편을 이런 입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언론사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우리 모두 갇혀 있다고 생각하는데 종편을 취소하라라고 하면은 그것이 마치 언론을 탄압하는 것처럼 그래서 민주당조차도 언론 탄압을 하는 프레임으로 보일까봐 걱정하는 것이고 아까 민동기 기자가 말한 총선을 앞두고 괜히 밑보였다가 그런 거에 총대를 맸다가 왜냐하면 선거에서 찍힌다는 것은 진짜 완전히 물그늘어지면 손혜원 의원처럼 물그늘어지면 누구든지 그 이번에 조국 전 장관도 그렇고 누구든지 막 흔들어서 털면 그 흠집내는 건 쉬워요. 뽑히게 하는 건 어려워도 떨어지게 하는 건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뭐 그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MBN에 이전에 뭐 MBC 출신들이 많이 가 있다. 뭐 예전에 이제 KBS MBC 출신들 뭐 다른 여러 그런 분들이 이렇게 다 인맥으로 형성돼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뭐 MBN이라고 종편은 나빠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다 같은 방송사로 생각을 해서 뭐 노동권 문제나 이런 것부터 더 그런 핑계를 대고 이제 이 문제에 있어서 약간 방관자 자세. 방통위가 어떻게 하려나? 뭐 이런 정도로 그냥 바라보고 있는 자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 아니 근데 이래가지고 민주당이 언론 개혁 얘기하면 사람들한테 먹히겠어요? 그렇죠. 진정성이 그게 되겠어요? 뭐 그렇죠. 답답하네 진짜. 네, 그렇습니다. 스마트폰 보다가 태연하게 가입했다. 가입이 간편하니까. 민주언론 시민연합. 자, 오늘 모니터는요. 조금 늦었습니다. 우리가 검토하고 이러느라 좀 늦어졌는데 박찬주 전 장군이야? 대장? 박찬주 대자고 나는 군대 문제는 이게 그 뭐라 그러지? 이게 안 와요. 계급이 안 와요. 대장이야? 네, 가장 높은 계급이죠. 아, 그래요? 네. 별이 몇 개? 4개. 진짜? 네. 오, 나 몰랐네. 오, 진짜 높은 사람이었구나. 셀럽이었군요. 최고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이분이. 정말 무서운 아저씨였군요. 더 황당한 거죠. 그래서. 네. 자, 박찬주 전 대장께서
아주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최근에 엄청 시끄러웠습니다. 삼천교육대 이야기를 했죠. 사실 저는 그 전까지는 그냥 어떻게 이제 삼천교육대 나오기 전까지는 이건 뭐 자유한국당의 영입에서의 논란 정도로만 그냥 보였거든요. 근데 삼천교육대라면서 어머 이분의 멘탈이 이게 정말 정상이 아니구나. 정말 이건 도저히 안 된다. 이거는 자유한국당이고 뭐고 그 누가 와도 이거는 커버를 못 하겠구나.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이거 안 된다고 하잖아요. 전 4월 말부터 그 계속 이 장관에 대한 기사들을 모니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눈여겨봤어요. 갑질 관련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계속 언급이 되니까 언론들에서. 근데 이번에 결국엔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영입인사 1호로 모셔가지고. 그래서 이 보고서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결국 발표도 못했잖아. 영입한다고. 뭐 걔네가 자유한국당이 자 일단은 해봅시다. 우리 이 제목이 진짜 재밌거든요. 근데 이 제목을 어떻게 고쳤을지 모르겠네. 시작해볼게요. 교회에서 배제하신 것은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지금 내 말씀 들었습니까? 민원년 신문 모니터. 배제라니요. 정말 귀하신 분 특집. 정말 귀한 분이에요. 정말 귀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이 사안 자체는 정확하게 알고 가야 돼요. 이제 많은 사람이 알고 있긴 하지만 박찬주 전 대장의 그 논란이 도대체 무엇이었는지를 쭉 정리를 해주세요. 네, 이게 2017년에 시작된 문제인데요. 네. 그 군인권센터가 2017년에 그 2016년부터 한 1년 동안 계속 증언을 모아가지고 네. 이 박찬주 대장이 공관병들에게 막 업무랑 상관없는 일들을 사적 지시를 막 하고 박찬주 전 대장의 부인이 이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 네. 이런 증언들을 모아서 그 공표한 사건이 이제 공관병 갑질 사건입니다. 네. 2017년에. 네. 근데 몇 달 후에 그렇게 군 검찰에서 이제 수사가 들어갔는데요. 네. 몇 달 후에 여기서 무혐의가 나와요. 근데 무혐의 이유가 뭐였냐면 직권남용이잖아요. 직권남용 혐의로 이제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직권남용을 하려면은 직권이 있어야 된다. 근데 공관병들한테 사적 지시를 한 거는 직권이 아니다. 그래서 직권남용도 아니다. 진짜 이런 말도 안 되는 결과가 있습니까 이게? 직권이 이게 없으면 무슨? 직권도 없으면서 왜 그런 사적 지시를 했대요? 나 이게 통한다는 게 나 너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네, 어쨌든 이런 배웠다는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고 무혐의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치면 갑질은 아예 처벌을 못 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니 이런 사람들이 지금 무슨 판사, 검사 이런 거 무슨 해가지고 검사야. 지금 이런 결정을 지금 나 진짜 한다는 게 잘한다. 진짜 코미디지. 네, 네. 그래서 그때부터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 많았고요. 네. 그 나중에 이제 거기서 또 기소를 한 게 있어요. 기소를 한 게 있는데 뭐냐면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랑 그 김영란법 위반으로 걸었거든요. 검찰에다가. 그래서 이게 기소까지 돼서 항소심까지 올라가는데요. 이게 2018년 4월에 뇌물 혐의는 무죄가 나오고 김영란법 위반이 유죄가 나와서 벌금이 나옵니다. 네. 그렇게 그렇죠. 된 사건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머리를 다 써서 이거는 아예 불기소. 요거를 넣으면 기소는 되지만 벌금 정도. 김영란법으로 해서 벌금 정도 나올 수 있겠다. 그런 혐의를 적용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의 혐의를 만약에 조국식으로 혐의를 넣으려고 했으면은 진짜 많은 아니 이분은 거의 구속까지 되신 분이에요. 네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참 머리를 어떻게... 엄청나게 쓰신 것 같다 보여요. 근데 이게 또 다 군검찰이 수사해서 올린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거 군검찰이 봐주기 수사한 거 아니냐. 그래서 군인권센터는 그때 그 군검찰에서 민간법정으로 빨리 이양해야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네네. 자, 그렇죠. 자기들 대장이었는데 뭐 군 검찰이 힘이 뭐 그렇게 있을까요? 참 아무튼 애매하네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을 아무튼 자유한국당에서 총선 영입 인사 1호로 이 사람을 이제 내놨죠. 네. 그러자 이제 막 비판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영입은 철회를 했다라는 건데 그런데 박찬주 전 대장이 자기 스스로 자기는 총선에 출마하겠다?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이렇게 내놓은 네, 거예요. 계속 그러고 있죠. 지금도 그 입장은 누구 맘대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맘. 공천을 누가 해준대요? 안에서 경선을 하겠다는 거죠. 경선에 응하겠다? 그렇군요. 충청 어디선가 나오겠다고 하시는데 충청도에서. 네. 무섭다. 예, 그랬더니 우리 황교안 대표께서 포기하시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딴소리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귀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데. 네, 발표가 된 게 29일이거든요. 네. 29일인데 그 당내에서 비판이 되게 많았어요. 네. 그리고 누가 봐도 이거
게다가 그 박찬주 전 대장의 부인은 아직도 이 혐의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인들이 아무래도 20대 2030들이 많고 그렇죠. 이건 네. 진짜 그 민감하고. 공공의 적이야. 네. 이거는 뭐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뭐 비판들이 많으니까 네. 황교안 대표가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러니까 그 기자들이 와서 질문한 거죠. 30일 날 박찬주 대장을 영입 발표에서 배제한 가장 큰 이유가 뭔가 이렇게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색을 하면서 막 배제라뇨? 정말 귀한 분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오늘 그럼 박찬주 대장을 영입 발표해서 배제하신 것은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지금 내 말씀 들었습니까? 배제라니요. 정말 귀한 분이에요. 오늘 발표에서는 배제했잖아요. 제가 차근차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인터뷰도 되게 이분이 황교안 대표가 너무 당황했다고 느껴지는 게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 너무 힘들어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어. 막 주어도 안 맞고 막 하여튼 막 이상한 말로 아니 하는데 배제하라고 하니까 배제는 해야 되는데 너무 귀하신 분인데 어떡하지? 막 이런 정말 막 앞뒤도 안 내적 맞고 갈등이 말이 지금 막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기 그래서 때문에 이분 진짜 당황하셨구나. 난 누가 이렇게 괴로워하면 그거를 참 보고 이렇게 놀리는 게 참 나도 힘들어. 아무튼간에 난리 망언들이 뭐 서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귀하신 분도 사실 해괴한 발언이고 그리고 이제 그 본인이 한 그 이후의 망언은 박찬주 전 대장의 말은 정말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이 보고서의 핵심은 뭐냐면은 박찬주 전 대장이 이렇게 귀하신 분이 된 그 배경에는 조중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재판 결과가 나왔을 때 처음에 재판 결과가 나왔을 때 사실은 이 사람의 이 군인권센터가 비판했던 그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이 사람이 갑질을 했다. 청년들에게 굉장히 큰 박탈감을 주고 괴롭히고 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적폐라고 생각하고 이걸 강하게 비판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적폐청산의 피해자로 추켜 세웠다는 거예요. 조중동이. 어떻게 해왔는지를 쭉 정리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항소심 판결이 4월 26일에 나왔거든요. 조중동의 보도는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 4월 26일부터 5월 4일까지 일주일간 보도량을 살펴봤는데요. 네. 그 결과 조선일보에서는 9건, 동아일보에서는 4건, 그 경향신문,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경제에서 각각 1건씩 보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기사보다 위견 기사가 더 많은 게 되게 특이한데요. 요거는 사실로 하면 사실은 요 빼박이거든. 네. 갑질한 거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증언도 있고 공감명 갑질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봤자 좋을 건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의견으로 간다. 네, 위견부터 막 내놓기 시작한 거죠.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박찬주 전 대장 뇌물도 무죄, 국가 권력의 린치 어떻게 보상하나 이런 사설을 내고. 진짜. 박 전 대장 부부는 군인권센터의 폭로에 이어 여론재판과 마녀사냥, 별건 수사를 통해 무차별적인 인격살인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동아일보도 사설에서 때려잡기식 적폐청산에 경종을 울린 박찬주 뇌물죄, 항소심 무죄에서 박 전 대장 사례는 현 정부 초기 적폐청산이 몰아치기식으로 진행되면서 빚은 폐해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라고 하면서 이제 돈봉투 만찬 사건을 같이 언급하거든요. 이건 또 나중에 얘기를 할 건데. 그리고 중앙일보의 기자 칼럼도 있는데 그 중앙일보 최상현의 시시각각 어쩌다 대통령의 적폐청산 대상이라는 게 적폐가 아닌 적폐인 이 적의 무리라고 적폐라고 했어요. 인 경우가 허다하다. 당장 무죄 판결 난 박찬주 전 육군대장,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그렇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조선독이니까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 갑질 당한 병사들, 그 증언한 병사들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이미 지금 성인이 됐는데도 증언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자기도 힘들었으면 그게 성인이 돼서도 증언할 정도인데. 네, 그리고 그 군인권센터 홈페이지에 가보면 지금도 증언록이 올라와 있는데요. 4차에 걸쳐서 올라와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증언자로 이제 공감병이랑 조리병이랑 또 보좌관을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보좌관이 정확히 어떤 직책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꽤 상급자인 사람도 이제 증언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그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만약에 이 조중동을 보면 이 기분이 어떨까? 진짜.
얼마나 황당할까. 아니 자기들이 피해자인데 오히려 박찬주가 피해자라고 지금 조중동이 쓰고 있잖아요. 네. 그것도 사실관계 말 안 하고 의견으로만. 네, 그리고 그 군인권센터에서 계속 후속으로 밝힌 보도자료를 보면요. 이분들이 계속 증언을 하다가 군검찰에서 막 생업이 있는데 시도 때도 없이 불러대니까 나중에 뭐 증언을 오히려 꺼리게 됐다. 맞아요. 이런 내용도 있고요. 뭐 하여튼 그래서 결국 뭐 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쪽으로 얘기해버리고 그냥 그만두고 네. 그런 분들도 있었고. 총체적인 난국인데요.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쭉 얘기 들어보면 돈봉투 만찬 사건하고 엮잖아요, 계속. 네. 그런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린지를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 잘 모르면 뭐 비슷한 사건인가 보네. 둘 다 그냥 김영란법 뭐 이러면서 이 적폐에 아주 억지를 부리는 거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죠? 돈봉투 만찬 사건이? 이 돈봉투 만찬 사건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 책임자인 이영렬 지검장과 안태근 검찰국장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불구속 기소 처리한 뒤에 2017년에 한 음식점에서 수사팀의 간부 6명과 검찰국 과장 2명에게 70에서 100만 원 정도의 금일봉을 막 나눠준 사건이에요. 수거했다면서. 그래서 이것도 되게 파문이 컸는데요. 법원에서 무죄가 나와요. 근데 왜 무죄가 나왔냐. 법원은 70에서 100만 원까지라고 금일봉을 나눠줬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식사비랑 경력금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식사비랑 경력금을 나눠가지고 금품 수수 규모를 100만 원 미만으로 판단을 했어요. 그렇게 금품 수수 규모를 내리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 규영란법에서 수금품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를 주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과태료를 주는 거는 행정벌이지 법원이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빨간 줄 그리느냐 아니면 과태료만 받느냐 이 차인데 그래서 무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 판결문에 나오는데 이거는 과태료를 줘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가 문제될 뿐 법원이 판단할 건 아니다. 이러면서 무죄가 나온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공관병 사건 아까 봤듯이 공관병 사건도 막 직권남용 이거를 되게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그 법적 형상의 문제로 무죄 또는 무혐의 처분이 나온 건데요. 오히려 비슷하다면 그 점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아까 봤듯이 그 동아일보랑 중앙일보 사설에서는 막 이거를 박찬주 전 육군대장 사건이랑 엮어요. 그래서 같이 적폐청산의 피해자로 막 하거든요. 이거는 또 조선일보 필진들의 태도에서도 드러나는데 그 서지문이라고 조선일보에 계속 고정 칼럼 쓰시는 분 있거든요. 네. 이분도 변창훈, 이영렬, 이재수, 박찬주 등 나라의 동량들을 적폐청산의 불쏘시개로 소모하고도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인식이 되게 독하네요. 그 사람들 세계관에선 일상화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거 두 개로 엮는 거는 그냥 한마디로 그냥 헛소리다. 그러니까 둘 다 무혐의,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상한데 무혐의가 나온 사례로는 참 공통점이 있다. 그런데 그것 말고 이게 무슨 잘못된 적폐청산의 피해자인 것으로 묶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 그러니까 무죄 무혐의 나오면 갑질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병사들이 피해봤는데 그거는 괜찮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럼 무죄 나오면 끝이야? 네. 그 사람들 피해받은 건 더 어떡하고? 일단 이 사건 때문에 공관병 제도가 없어졌으니까 네, 공관병 갑질은 앞으로는 없을 거라고. 굉장히 큰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자, 그런데 어찌됐던 이 조중동은 계속 적폐청산 때문이다라고 우기고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봅시다. 그 불기소 결정문을 보고요. 그리고 중앙일보나 군인권센터의 반론, 그러니까 중앙일보 보도나 군인권센터의 반론도 있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가 계속 얘기했어요. 지금까지. 불기소되기는 했지만 이 사람이 죄가 없다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주세요. 네, 이게 중앙일보 보도에 있는데요. 네. 중앙일보에 이게 인터넷판인데 지면에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보면은 박찬주 이재명 나쁘지만 무죄 판결 양승태는 웃고 있다라는 제목인데 박찬주 전 대장에 관한 내용을 설명한 걸 보면요. 검찰이 불기소 처분 이유서에 공관병들의 진술 내용을 인정하면서도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아닌 그런 지시들이 형식상 외형상 직무수행으로 인식될 것을 전제로 한다. 박찬주의 지시는 사령관의 일반적 권한 범위 내의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이게 중앙일보가 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는 중앙일보에서도 보도가 된 거죠. 아니 그래 문제가 있다는 건 인정했네. 네, 그러니까 중앙일보마저도 인정을 한다는 거죠. 아니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거 인정 안 할 수가 없어.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조국 사태 이후에 그 군인권센터 활동을 계속 봐왔던 분들이라면 임태훈 소장이 검찰을 엄청나게 비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지 이 사건만 봐도 알 수 있는데 그 5월 9일에 그 항소심 판결 이후에 얼마 안 지나지 않아서 군인권센터가 이제 박찬주 공관명 갑질 사건의 불기소 처분 이유서를 공개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검찰에 항고를 했는데요. 이 검찰 항고가 뭐냐면 그 검찰이 불기소나 이런 거 하는 거는 무죄에 대한 확정 판결이 아니라 그 검찰의 행정적인 이제 판결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적인 결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항고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검찰 항고를 넣었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 감감무소식입니다. 자, 그렇고 이제 이후로 우리가 이후 보도들도 좀 봤어요. 아까 앞에서 얘기한 거는 그 처음에 사건 발표 나고 나서 불기소 뭐 어쩌고 하면서 이제 그때 한 5일 정도고요. 5월 6일부터 10월 29일까지 최근까지 박찬주 영입 보도가 나오기 직전까지죠. 그때 이제 그러니까 그때까지의 모든 보도를 봤을 때 요때는 박찬주가 얼마나 등장했나 봤는데 한겨레 한국 서울경제는 하나도 안 나오고 경향신문 한 건 나오고 그런데 좀 제가 봤을 때 특이한 건 조선일보가 8건이나 나왔거든요. 네. 예, 그리고 중앙일보가 3건이 나왔어요. 그런데 요 시기에는 어땠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번 이 언론들의 세계관에서 박찬주는 이제 적폐청산의 피해자로 써먹어야겠다. 이렇게 그 결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 계속 박찬주 얘기 나오면은 적폐청산의 피해자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렇게 보도된 게 이제 조선일보에서 8건, 중앙일보에서 3건, 동아일보에서 2건, 그리고 경향신문에서 나온 보도는 이제 반박하는 보도였어요. 검찰이나 법원의 판결이 좀 이상하다 이런 내용이었죠. 하여튼 이 신문들이 계속 박찬주를 띄워주면서 이렇게 그 정말 귀하신 분으로 포장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건데요.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요. 중앙일보는 득보다 실이 컸던 대통령의 장학선 수사 지시. 장학선? 네,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딱 나오는 거죠. 장학선이라는 게 이제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이거 3개를 엮어서 말하는 건데요. 진짜. 여기서 장학선 사건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라는 대통령 지시가 무색해진 상황이라면서 대통령의 권위가 상처를 입었다. 앞서 문 대통령이 수사를 독려한 서울중앙지검장 경력금 사건과 박찬주 대장 사건도 사실상 무죄로 판명이 났다. 이렇게 하면서 같이 언급을 하는 거죠. 아이고. 그리고 조선일보는 이제 조국 사태 당시 칼럼에서도 박찬주 대장이 언급이 되는데 그 선우정 부국장의 칼럼에서 검찰 개혁을 바란다면 이재수 묘를 참배해야 했다. 이런 내용의 칼럼인데요. 제목의 칼럼인데 조 장관이 생각하는 검찰 개혁이 국민이 생각하는 검찰 개혁이라면 대통령 한마디에 갑질 피의자로 전락하고 별건 수사 패스트에 무고한 희생양이 된 박찬주 예비역 대장을 찾아가 사죄해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짜 적반하장도. 네, 그리고 이 사이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항소심 판결 직후 기사들이랑 이때 나온 기사들을 살펴보면은 박찬주 전 대장의 단독 인터뷰 기사가 조중동 3사에 모두 실려요. 단독 인터뷰 기사. 여기서 되게 재밌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 그래? 인터뷰 기사 내용을 보면요. 재미없을 것 같아. 근데 되게 웃긴 내용들이 많아요. 화날 것 같은데. 자기를 백의종구한 이순신에 비교하는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일보 인터뷰 기사에서는 이후 계획을 묻는 그 질문에 자기가 군인권센터를 인수해가지고 제대로 운영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다. 이렇게 들어간 것도 있고요. 세상에. 정말 재밌습니다. 진짜. 가지가지 한다. 진짜. 아니 이런 분이 인권센터를 운영하면 어떻게 될까? 진짜. 어용단체가 되는 거죠. 공고한 갑질에 대해서 네. 전혀 아무 말도 못하겠네. 네, 그리고 조선일보에는 또 박찬주 전 대장의 기명 칼럼이 실렸는데요. 이게 무슨 주제가 뭐냐면 공수처 설치 반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칼럼을 봤을 때부터 이분이 막 정치를 하겠구나 딱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거기 그렇게까지 갔다. 그러니까 정치인과 언론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말로 자기 보고만 아니면 모든 기사가 반갑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론이 계속 다뤄주면은 이제
그게 부정적인 내용이든 긍정적인 내용이든 언론에 자꾸 노출이 되고 이 몸값이 오른다는 거죠, 계속. 근데 이거를 긍정적이라고 생각할까? 박찬주 대장은 자기가 막 인터뷰 해가지고 뭐 그렇겠죠. 이순신에 비유하고 이러면 저중덕에 나가서 그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어찌됐든 간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찌됐든 언론이 밀어줘서 귀하신 분이 된 건 사실이에요. 셀럽이 됐지, 셀럽이. 그전에는 약간 논란의 대상이었는데 나름의 셀럽이 됐어. 그래서 어찌됐든 이렇게 영입 인사 1호가 되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인이 이런 헛소리를 더한 거잖아요. 그 헛소리를 더한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얘기해 볼까요? 네, 그때 공관명 갑질 사건의 증언 중에서 네. 병사들을 GOP로 유배 보냈다 이런 게 있었는데요. 맞아. 거기서 뭐라고 했냐? 기자회견 자리에서 뭐라고 했냐 하면 공관명들이 매일 공관에서만 있고 지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전역해서 군대 얘기하면 무슨 이야기 할까 싶어서 보냈다. 갑질 얘기하지 무슨. 그리고 또 병사들이 감을 따게 하고 골프공을 주우라고 했다.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여기 대해서는 편제포에 나온 대로 임무를 수행한 거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공관병의 임무가 감 따는 겁니까? 골프공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서는 또 편제표 공관병의 공식 임무라고 해명을 했잖아요. 그게 공식이 아니지. 근데 GOP로 유배 보낸 건 자기 사적 감정에 의해서 한 거잖아요. 그렇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리고 그 유명한 발언 있죠. 그 삼천교육대 유명한 발언. 이건 무슨 질문에서 나온 거냐면 보통 공관에서 아들 친구들 불러 파티를 여는 게 일반적인 일이냐라고 기자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정도는 사회통념상 인정해줘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공관병들이 서빙한 것도 아니고 같이 논 건데 저는 군인권센터가 병사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사령관을 모함한다는 것은 군의 이계질서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그 군인권센터 활동을 공산주의자들에 비유를 해요. 색깔론을 꺼내죠. 저는 마치 연상되는 게 공산주의자들이 유치원 때부터 자녀들 교육시켜서 너희 아버지가 잘못하면 너희 아버지가 김일성이 욕하면 그 신고를 해라 하는 식으로 해서 인륜을 파괴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런 식의 접근은 이거는 아주 그 의도가 불순하고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냐? 정말 인권을 위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벌이는 거냐?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신뢰되는 말씀인지 모르지만 군인권센터 소장은 삼청교육대 한번 교육을 받아야 좀 되지 않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이 군대에 대해서 재단하고 이렇게 앞에 나가서 군대를 무력화시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 참 분개하지 않을 수 없고. 아니 근데 이분은 앞뒤가 정말 다 안 맞는다. 그냥 아무 말이나 하시는데 하나 딱 떠오르는 거는 이분 진짜 정치인 되시면 밑에 보좌관들 다 죽었다 이제. 보좌관들 이제 장난 아니다 진짜. 보좌관 갑질 사건이 벌어졌더라고요. 와 그냥 보좌관을 다 없애버리는 그런 보좌관이 다 없어지는 그런 효과가. 공관병이 다 없어지는 것처럼 그런 기적을 일으키실 수도 있는 분 같습니다. 아니 다른 보좌관들 어떻게 자기도 일하는 건데. 그러니까 내 말은 보좌관 없애야 된다는 소리는 아니고 당연히 이분이 정말 이 밑에 사람을 거의 사람 취급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 어찌됐든 여기까지 오니까 이제 조중동도 대부분이 전부 다 이건 안 되겠네. 이 사람 손 떼야겠네. 이렇게 된 거죠. 손 떼야 된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바로 삼청교육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삼청교육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해주고 조중동의 최근의 입장을 좀 들어봅시다. 네. 이제 기자간담회가 삼청교육대 발언이 있던 다음 날에 그 일제히 그 기사를 내는데요. 동아일보 기사 제목이 삼청교육대 보내야 막말 쏟아낸 박찬주. 조선일보는 삼청교육대 한마디로 혹 때려다 덧붙인 박찬주. 중앙일보는 박찬주 삼청교육대 발언에 황교안 결국 영입 제외.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비판 목소리 이제 전하기 시작했고요. 왜 적폐청산의 피해자라며? 그렇죠. 근데 사실 이 얘기가 보호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얘기가 나온 게 그 박찬주 영입 발표 그 바로 직후부터 박찬주
그 영입에 대해서 비판 기사를 쓰기 시작해요. 웃기네.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이게 무리한 추정이라는 건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가장 박찬주 포장에 열심이었던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이게 삼천교육대 발언 국민이 얼마나 공감하겠는가. 그리고 여기서 삼천교육대는 대표적 인권침해 사례로 꼽힌다며 잘못한 사람은 적법 절차 없이 벌을 가해도 된다는 사고방식의 소유자 아닌지 의문을 갖게 한다. 라고 썼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실 이 사설 내용의 대부분은 군인권센터를 비판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좀 궁색해 보이죠, 막. 아니 군인권센터를 왜 비판해? 얘네들이 잘못한 건 맞는데 삼천교육대 너무 나갔다. 발언도 잘못했다. 이렇게 나간 거죠. 예, 아무튼간에 저는 사실 조중동이 이제 지금 약간 손절 분위기라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임태훈 소장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비아냥거리는 그런 지금 종편의 보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문제다. 뭐 개인이 뭐 군대도 안 간 사람, 화장하고 다니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막 개인을 이게 지적하고. 황교안 대표도 군대 안 갔는데. 네네. 어떡하지? 뭐 그런 분 묻지 맞습니다. 자, 아니, 그렇게 막 비난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저는 계속 말하는 삼천교육대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우리 사회가 한마디로 왜 우리가 나치 관련된 얘기를 하면 도저히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라고 독일에서 말하는 것처럼 저는 이 정도의 문제 진짜 그거는 아주 극단적인 인권 침해 사건이거든요. 그런 거를 지금 우리 보고 너 거기 가 그렇게 말하는 거는 이거는 그러니까. 예, 상식적으로 도저히 우리 사회가 용납할 수가 없어요. 여야 이걸 떠나서요. 공식적인 어떤 국회에 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야말로 유튜버로서 존재하시던가 뭐 유튜버?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어. 내가 그것까지 표현의 자유를 막을 수는 없지만. 아니 거기 가는 편집자분들 조심하십시오. 갑질 조심하십시오. 자, 그러면은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아무튼 조중동도 참 애썼네요. 괜히 띄워주다가 약간 좀 창피한 분위기인 것 같긴 사실은 합니다. 좀 창피할 것 같아요. 네네. 아이씨 피해자인데. 이 사람들이 계속 같이 얘기했던 막 변창훈이라든지 이영렬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 이재수라든지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뭐 도미급으로 다 넘어갔어. 그러니까 박찬주가 굉장히 고마우신 분이에요. 네. 네. 이분이 이렇게 나와줘가지고 결국에는 자기네들도 손절하게 됐으니까. 네. 아니 근데 박찬주 네. 대장은 좀 서운하겠다. 왜요? 자기 그렇게 실드 치고 단독 인터뷰 다 해주고 본인은 계속 그렇게 하다가 한 네. 번에 삼천교육대 한 방에 다 날려버리니까. 네네. 그러시겠어요. 네. 민원연 회원 가입 가입하시면 매달 후원회비가 9달러 지상파의 종편 신문까지 세트로 감시하는데 9달러 아니, 거기에 좋은 보도 좋은 방송까지 발굴하고 팟캐스트도 매일 나가는데 9달러 매달 소식지도 나가고 매년 회원들과 같이 하는 행사도 여러 개 하는데 9달러 그럼 10,000원으로 하시죠. 오케이 땡큐. 민원연 회원 언론 감시를 매달 10,000원으로. 자, 그러면은 댓글 좀 읽어볼게요. 작은 영혼 12님께서 자꾸 말씀하실 때 조국 사태 하시는데 듣기에 좀 그러네요.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언론의 언론 참사 정도나 다른 네이밍을 하시죠. 윤석열 사태도 괜찮고라고 하셨어요. 명백하게 조국이라는 사람을 흔드는 그런 일이어서 사태 속에 사태와 조국 사이에 뭔가 다른 이름을 넣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취지는 알겠습니다. 네. 평화가 답이다님, KBS뿐 아니라 각종 매체와 언론의 일배충들이나 적폐 종교인들이 사원이 되어 들어가 있나 봅니다라고 하셨어요. 뭐 그렇게까지 뭐 KBS에 한 분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기자. 아시죠? 아니, 그걸 또 지역에 보내셔가지고. 네네. 참. 근데 일베는 뭐 어디에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네. 예전에 뭐 그래픽으로도 뭐 그런 거 되게 많았잖아요. 네네. 근데 일베가 지금 반쯤 터진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요? 터지면서 사회 곳곳에 흩뿌린 거죠 이제. 인터넷 공간 곳곳에 더 흩뿌려졌어요. 무섭네, 젠장. 드랍더빗님, 인생 살다 X 같다 싶으면 일본에서 넘어오거나 일제 때 생긴 것들이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또 흑벽돌님, 언론이 정론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나라의 미래가 후진국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진보 정권 인형을 돌아보니 잘못된 언론이 나라의 운명을 바꿔가고 있음이 확연히 보인다.
정동 기자들이 환영받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를 바라며 온갖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항하는 민원연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미련곰탱님 금요일부터 일요일 방송 잘 들었습니다 하면서 쭉 또 방송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일요일 방송은 인혁당 사법살인 사건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언론의 한심함의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하는 방송이었네요. 분명 인혁당 사건도 어찌 보면 정부가 살해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말이죠. 그렇죠. 이건 어찌 보면이 아니고 명백한 사법살인이에요. 네. 국가의 사법살인. 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안부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활동가들의 안부를 물어주셨어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건희환님께서 1,000원을 후원해 주시면서 KBS는 공영방송이라고 욕먹고 있지만 알고 보면 조중동과 틀릴 게 없는 게 바로 SBS였지요. 네, 하시면서 SBS 관련해서 막 비판을 해주셨고 근데 SBS가 또 왔다 갔다 했습니다. 사실 좋을 때도 있었다가 또 안 좋을 때도 있었다가 그리고 투어이브 박미정님 팟빵에서 이런 거 찾았어요. 유시민 이사장도 추천하는 방송 언론개혁을 위해 민원연 회원되기라고 하셨어요. 네, 이게 저희가 금요일에 제가 그 구독자 수를 보고 있는데 네. 구독자 수가 갑자기 순식간에 막 100명씩 200명씩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팟빵의 홈에 유시민 작가가 추천하는 팟캐스트 해가지고 3개가 있는데 제일 위에 저희 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유시민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깊은 배꼽 인사. 네. 유시민 이사장님도 추천하는 팟캐스트 민원연의 미디어 타협기를 여러분 듣고 계십니다. 네. 근데 그런 누가 추천하는 그런 거를 또 이렇게 팟빵이 만들었나 보네요. 그죠? 누군가가 추천하는. 근데 또 3개인데 3개 중에 저희 게 또 제일 위에 올라가지고. 네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각의 공간님이 1,0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스페라2님께서 미디어 태국기 쓰레기 언론들 탈탈 털어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네. 네. 희희덕님 굿. 네. 해주셨습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유튜브 댓글은 내일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원연의 미디어 태국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KBS 시청해주셔서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오늘 8시 모두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언론의 오보, 정치인의 막말 받아쓰기, 기계적 중립. 언론 때문에 이런 일로 속상한 일 많으셨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크고 확실한 행복 보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민주언론시민연합의 회원가입을 적극 추천합니다. 신문, 방송, 종편에 유튜브까지 모니터 보고서 최대 보장. 남녀노소의 유익한 회원 행사 최대 보장. 지금 바로 PC나 모바일로 가입하세요. 언론이 바로 서는 더 크고 확실한 행복을 보장합니다. 본 후원은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 행복 보장형입니다. 본 후원은 매달 최소 10,000원의 돈이 들며 후원금은 전액 언론운동에 투명하고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민원연 전화번호 02-392-0181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 민주언론 시민연합.